전체 예산이 이제 5.3%까지 줄었거든요. 네. 이재명 정부의 이제 공약이 2%를 넘기겠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2% 공약을 전혀 이러지. 네, 이런 1.8%까지 나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었는데. 네. 그래서 그 위원장께 이제 김경 위원장이 네. 그리고 위원장님이 올려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국민정화 예산하고 중조 예산을 확대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발제문에 써 있는데 그 이모경 의원실을 좀 지금 홀드백 6개월 이거는 그 영화계에 그 누구도 합의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누가 합의했냐면 네. 극장만 합의했어요. 그랬겠죠. 네. 그래서 전체 영화인들이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이모경 의원을 성토를 했는데 네. 문제는 이모경 의원이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이긴 하지만 간사이 씨. 체육하고 이제 생활문화 쪽에 관심이 어려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네, 저는 1년 넘게 집필했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면서 산업체를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5년이나 코로나 시작되고 5년이나 지났는데 변화는 별로 많지 않아서 산업체 내부에서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네. 밑에 토론을 제가 주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제문이 조금 뾰족하고 까다롭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쭉 봤는데 저는 뭐 날카롭다거나 해부를 찌르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산업계 전반이 시작한 겁니까? 해도 되나? 네, 제가 일단 서울국제 피술로영화제 2일차 두 번째 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위기의 한국 영화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라는 주제고요. 조은성 감독님 사회하에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처음 뵙는 자리인 것 같아서 좀 신중하기도 하고요. 성격이 이렇게 차분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조금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제 조은성 감독 겸 프로듀서고요. 주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꽤 오랫동안 해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말고 한 분씩 좀 각자 소개하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피스룰레 영화제를 통해서 제 첫 작품을 만든 배우 겸 연출가 안동호라고 합니다. 작품 제목은 말씀하세요. 디오니소스를 디오니소스. 연출했습니다. 디오니소스를 깃다. 네, 지금 피셜 영화제 상영을 하신 거죠? 이제 어제 상영했습니다. 한 번만 하신 네, 거예요? 한 번만. 여기 최초 공개를 또 실려. 네. 실려 영화제가 생각보다 거리가 있는데 다음 이제 뭐 다른 영화제도 계속 출품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홍보관님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를 2년 전에 집필했던 작가 겸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데 성함을 이름 얘기. 성함을 얘기 안 해주시죠? 네, 제 이름은 이승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셜러 영화제의 이중주차라는 작품 연출과 주연 맡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고요. 저는 원래 14년차 배우인데요. 연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우로서 그리고 창작자로서도 할 이야기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헌이라고 합니다. 네, 정원 감독님까지 저희가 소개를 마쳤고요. 이중주차라는 그 작품도 피셜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죠. 네, 어제 했습니다. 그것도 최초로 상영하신 건가요? 아니면 상영은 저는 많이 하긴 했는데 전주에서도 혹시 트지 않았어요? 네, 그죠? 올해 개막작으로 그죠? 네. 장편 아니에요? 단편 27분, 57분. 네. 그리고 팟캐스트인가? 랩을 쓰는 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래요? 단편 네? 잘못 들었어요. 너무 좀 익숙해서 이중주차 제가 맨날 하는 짓이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위기의 한국 영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라는 거창한 제목, 이제 주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사회를 좀 제안을 받았을 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아니, 뭐 내가 뭐라고 한국 영화를 살리는데 이렇게 끼어들 수 있나?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우리가 나라도 살렸는데니까 영화 하나 못 살리겠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서 소중한 의견을 좀 들어보기도 하고 저도 가진 생각들을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보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건데요. 오늘 장문에 굉장히 정제된 발제문을 써주신 이승현 선생님께 일단 저희가 발제를 좀 부탁드리고 이 발제를 중심으로 저희가 토론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 이제 코로나 이후로 하면 저희가 2019년 연말부터 이제 2022년까지 보통 그 시기를 잡죠. 그때까지 누적된 한국 영화의 모순들이 사실은 압축돼서 나왔다라고 봐요. 이거를 좀 잘 정리를 해주셔서 오늘 발제문을 듣고 이제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년 전에 딱 많이 2년 됐더라고요. 2023년 가을에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 제목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결국은 지금 많이 한국 영화를 극장에서는 볼 수 없는 뭐 여러 산업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위기를 겪었지만 영화 산업은 직격탄을 맞고 위기에 빠졌고 그래서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의 한국 영화 산업이 어떤 위기에 빠졌는가 그거를 진단하면서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방안을 모색해보는 그런 책을 썼었습니다. 한국 영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고요, 평소에도. 그리고 이제 이 책은 한 1년 정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도 하고 저 나름 많은 연구 작업을 통해서 1년 정도 집필을 했고 2년이 딱 지났는데요. 제가 계속 산업계를 주시하면서 이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2년 전에 제가 진단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시정되고 개선이 되었는가라고 해보면 사실 반성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발제를 통해서 총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극장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두면서 우리가 관객들이 극장을 찾아갈 수 없고 제가 극장과 영화관은 아마 혼재해서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극장의 관객들이 발길이 끊어지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OTT계의 산업, 신산업이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영화 산업은 말 그대로 정말 격변의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제 엔데믹까지 지나고 나서는 다른 산업은 대체로 회복을 왜 이제 극장이라고 하는 어떤 큰 축이 회복을 하지 못하는 오히려 계속된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OTT라고 하는 신산업에서 또 새롭게 대두된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어떤 2가지 어떤 난관에 봉착을 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전에 아까 조은성 감독님 말씀해 주셨던 이미 쌓여 있었던 해단들을 해결하기도 전에 새로운 문제점들이 봉착이 되면서 지금 현재 영화 산업이 계속 어렵다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OTT의 문제는 사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고 우리가 우려했던 OTT, 글로벌 OTT의 하청 기지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OTT에서 많은 투자를 받고 있지만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제작비 상승이라고 하는 생태계 자체의 건강을 악화하는 이런 문제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극장은 극장대로 이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고 멀티플렉스가 이제 말하자면 사양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그게 좋은 현상인지 안 좋은 현상인지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지금까지의 문제, 새롭게 대두된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는 동시에 저는 그런데 이 자리가 물론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깊게 논의를 하다 보면 후에서 찾을 게 아니라
우리 한 번쯤은 좀 내부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자성할 부분을 자성하고 우리 내부 안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한 다음에 외부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지를 이렇게 이 논의의 출발점을 좀 그렇게 가져가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조금 제가 좀 날카롭거나 뾰족한 이 비판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화의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영화의 정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기술적 정의도 있고 문화적 정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지능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줄여서 영비법이라고 하는데 그 영비법에 규정한 대로 보면 2시간 정도의 분량의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 이게 영화의 개념이에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화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OTT라는 이 새로운 세계가 이제 열리면서 영화의 개념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문제를 계속 이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영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영화의 개념을 좀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체부에서 말하는 거는 영화라는 것 속에 OTT를 넣는 게 아니라 영상물 또는 영상 콘텐츠라는 새로운 상위 개념을 만들어서 그 안에 영화를 넣겠다라는 개념 같아요. 그래서 인정을 할 것 같고 영상물 혹은 영상 콘텐츠라고 하는 이 상위 개념에 영화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영화가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떤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냐 이런 개념에 따라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콘텐츠진흥원에 흡수통합되는 것까지도 함께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영화가 어떻게 이 위치를 정하고 위치를 점하고 앞으로 어떻게 확장을 해나가고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문스러운 거는 영화 산업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는데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런 확장된 개념 안에서는 OTT를 영화에 넣든 아니면 뭐 상위 개념을 만들든 간에 어쨌든 이 생태계가 영상 산업이라고 하는 큰 틀로 확장이 됐다고 하면 이 큰 틀 안에서 보는 영화 산업은 과연 어렵냐라고 했을 때 OTT가 있는데 새로운 어떤 길이 뚫렸는데 영화 산업을 계속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은 이미 생태계는 커졌어라고 인식을 하면서도 계속 영화 산업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은 영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소한 이 범위에 이미 규정에 지금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약간 이런 갭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논의가 조금 영화계 내부에서 깊이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는 이제 영화나 영상물이라고 하는 큰 세계에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 산업이 계속 어렵다라고 하는 게 관객 입장에서는 OTT 산업은 잘 나가고 있고 K 콘텐츠는 잘 나가고 있고 그러는데 영화 산업이 왜 자꾸 어렵다 그러지? 라고 느낄 수 있는 이 감정적 갭이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것이 이 규정이 될 때에는 이제 지원의 틀이 법 안에서 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산업계와 이 문체부의 정책 결정자죠. 간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 갭을 줄인 상태에서 영비법이 잘 손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영화 인력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감독님들이 이미 OTT랑 너무 많이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 넘어갔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화계에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다 OTT로 넘어가서 이미 40편 정도 라인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극장 상영용 영화는 20편 언더로 우리가 매우 낮춰졌지만 OTT까지 확장을 하면 물론 여기에 40편 라인업이라고 하는 거에는 예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화 및 시리즈물로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수치상으로는
40편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만도 오징어 게임 1 그 성공 이후에 한 해 8천억 원 이상의 계속 투자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고요. K 콘텐츠가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영화 산업이 어렵다고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산업의 이런 어떤 재편 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관은 과연 변하고 있는가, 변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팬데믹 이전부터 우리가 영화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묵혀둔 과제죠.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일명 이제 그 포스트 공준호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 이제 팬데믹이 찾아왔고, 그래서 극장은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폐관한 영화관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멀티플렉스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팬데믹 이전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많이 회복됐지만 관객수로 보면은 2억 2천만 명 정도에서 지금 1억 1천만 명가 거의 반타작이죠. 반타작이고 당연히 매출액도 2조 규모에서 지금 1조 규모로 반타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극장은 매우 어려운 상태인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CGV가 동남아 진출했다가 지금 사업을 걷어들이고 올해만도 한 12관 정도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메가박스랑 롯데시네마가 지금 합병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영화관의 그 오래된 문제, 이 본질적인 체질 개선을 영화관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스크린 독과점 문제인데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수혜를 본 영화가 범죄도시예요. 그래서 범죄도시 2가 2020년에 개봉을 해서 매해 이렇게 개봉해서 2, 3, 4까지 개봉을 한 상태인데 요것들이 전부 1,000만 관객을 넘겼단 말이죠. 근데 이 1,000만 관객을 넘긴 이유가 사실은 스크린을 독과점했기 때문이에요. 범죄도시 4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인데 스크린을 무려 85% 정도 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도시 4 같은 경우는 극장 개봉을 한 날로부터 22일간 정말 거의 한 달이죠. 22일간을 그 기간 동안 다른 한국 상업 영화가 한 편도 개봉하지 않았어요. 그 22일 동안 거의 1,000만 관객을 모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극장이 관객이 그 영화가 좋아서 선택해서 1,000만 관객이 된 게 아니라 극장이 만들어놓은 구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1,000만 관객을 모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을 이제 겪고 1,000만 관객이란 타이틀을 얻는 것이 과연 한국 영화 산업에 이게 수치상으로 1,000만 관객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베테랑2 같은 경우는 멀티플렉스에서 상영 후에 개봉 후에 3일 동안 90%를 점하게 했죠. 그건 정말 너무 심각한 상태고 그런데 극장의 문제는 이미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팬데믹 이전부터도 알고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제작사에도 묻고 싶어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범죄도시 제작사와 베테랑2의 제작사가 그러면 극장에 대고 이런 문제는 우리 영화지만 좀 심하다. 시정해달라. 개선해달라. 모르겠습니다. 그런 요구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 개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작사에서도 다 알고 있는 문제를 그냥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 영화 잘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잘못된 제도에 편승해 가는 면이 있었다면 산업계에서도 분명히 자성을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국가에서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관이 연가기금의 주체잖아요. 기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이제 극장이 어렵다 보니까 연가기금을 삭감돈을 전액 면제해주는 그런 기간도 거쳤고 최근에는 이제 270억 원 규모의 영화 소비 쿠폰도
발행해서 네, 조금 지원책을 국가에서는 나름 이렇게 때마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영화관 살리기 어떤 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국 상업영화 이제 100억을 넘어서는 상업영화로 우리가 보통 보는데 진짜 대작의 경우 300억 원 쓰는 게 우습죠 사실. 그런데 규모가 이렇게 제작비가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 않죠. 네,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죠. 이게 이것과 돈과 이 흥행이 비례를 한다면 누가 돈 안 쓰겠습니까? 그런데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가 300억 넘는 이 큰 대작들의 실패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외계인이에요. 네, 외계인 1, 2가 360억, 370억 정도 두 개가 이렇게 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흥행 실패를 했고 비상선언도 300억을 훨씬 넘게 상회에서 썼는데 흥행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헌트라는 작품은 아주 가까스로 손익분기점을 넘기긴 했지만 그것도 투자한 그 금액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성적을 보이지 않았나. 그런 반면에 그 100억 언더고요. 그렇게 썼지만 BEP를 넘긴 그런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도 2022년만 보더라도 마녀2라는 작품이 90억 원 써서 BEP 넘겼고요. 그리고 많이 아시는 645라는 작품도 50억 원 써서 BEP 넘겼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 이제 2010년도 그 10년이 굉장히 한국 영화 산업이 부흥했던 그 시기였는데 2018년도, 2019년도, 2012년도 우리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상당히 그 60억 원 언더로 제작을 해서도 400만 명 이상을 넘긴 BEP 넘긴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이 한국 영화, 물론 1000만 관객을 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 400에서 600만 명 정도의 관객이 드는 영화들을 이제 우리가 중예산을 들인 한국 영화의 허리를 지탱해주는 영화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 정도의 그 제작비와 그 정도의 관객을 확보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콘텐츠 산업에, 영화 산업에 이제 힘을 갖고 저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자꾸만 돈이 이렇게 너무 100억을 넘겨서 300억 이상의 이런 큰 제작비 상승은 사실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만드시는 분의 절감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영화는 이제 러닝 개런티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총 제작비 한 20%에서 30% 정도 이 개런티로 나가는 수준, 이 제작비의 20%에서 30% 정도 차지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시리즈가 문제거든요. 이 시리즈는 거의 이제 플랫 계약처럼 계약이 돼서 총 제작비의 절반이 개런티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비 상승을 부르는, 물론 거기에 이제 인건비도 포함이 다 되겠습니다만은 배우의 개런티가 50%를 차지하는 이 제작비 이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잘못돼 있다. 그런데 배우라고 하는 분들이 이 영화 산업의 사실은 주인공이나 다름이 없는 분들인데 사실상 배우분들께서 이 제작비 절감을 위해서 부통분담을 하겠다라고 나서시는 분들을 제가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사를 많이 접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사를 보면 상대적 박탈감 많이 느끼고 배우들은 돈 많이 벌고 있구나. A급 배우들의 물론 한정된 얘기이겠습니다만 배우들 많이 벌고 있는데 영화 산업 어렵대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 배우분들도 우리가 이제 이 산업에 굉장히 중심된 일부고 일부를 넘어서서 오히려 굉장히 핵심된 이 인력의 중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보통 산업계가 어려우니 조금 제작비 절감을 위해서 개런티를 어떤 상한선을 둔달지 어떤 그런 논의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그분들께 저는 이런 목소리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이 글로벌 OTT와의 관계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굉장히 중대하고 큰 숙제인데요.
모든 분들이 주지하시다시피 사실 이제는 IP 싸움이잖아요. IP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문화의 힘을 갖고 있는 국가 이렇게 될 텐데 OTT가 투자 규모를 늘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IP를 가져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IP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겁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우리의 이제 인프라로 만든 이 작품이 사실은 소유권이 다 뭐 미국에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제 글로벌 OTT,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를 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대한민국 안에서 그 정도의 이 투자 규모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에게 글로벌 OTT는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파트너이고요. K 콘텐츠가 잘 나가기 때문에 글로벌 OTT도 한국 시장을 당분간은 놓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게 라고 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익을 바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IP는 하나도 못 갖게 되죠. 그래서 제작비를 절감하는 일은 앞으로 OTT와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산업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보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넷플릭스의 어떤 그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 요거를 좁히는 수밖에 없거든요. 단 10%라도, 단 20%라도 우리가 IP를 가져와야지만 협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제재가 되겠죠. 그랬을 때 협상력이라고 하는 게 점점 대등해질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IP 싸움 이 전쟁터에서 조금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 생태계에서 제작비 절감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이 문제도요. 산업계 내부에서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이렇고 그래서 지원금은 이렇게 쓰이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 단계와 순서를 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요청하면 그거는 어떤 대중을 선택하기에도 굉장히 유용할 것이고, 네, 지원금을 사용할 때 있어서 사실은 조은성 감독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에서 문화 전문가가 없습니다. 특히나 영화에 뭐 관심이 있거나 문체위원들이라고 해서 영화 산업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 영화 산업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말귀를 사실 이해하고 알아들으실 만한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 중에서 없기 때문에 산업계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우선순위 정하시고 액수까지 딱 정하셔서 이렇게 도와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발제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희가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화의 정의란 영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공식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영화의 대표적인 플랫폼, 뭐 극장이라고 하는 그 극장들이 과연 변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작비 상승. 이건 되게 큰 뭐 딜레마고 이게 감자긴 한데요. 제작비 상승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고, 글로벌 OTT와 IP 창작자 IP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누가 해계고지를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네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전에 왜 그렇게 바라보냐면, 칸 영화제를 정복하고 아카데미에 우리가 작품상 제 생전을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경험들을 해서 2019년은 정말 영화, 게다가 그때가 영화 그 확장이 OTT가 이제 막 글로벌화 되기 막 직전이어서 드디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때 왔다. K무비가 드디어 이제 세계로 나아갈 때가 됐다라고 막 저희들끼리 술 먹고 자축하고 봉준호 감독님한테 축하드린다 문자보내 이랬던 시기였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연말에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이 되면서 모든 것들을 죽였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 궁금했던 것이 만나지도 못하고 같이 영화 보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다른 창작자분들은 뭐 하는지 저희가 막 전화로 확인하고 화상으로 확인하고 누구 입원했대, 다쳤대, 뭐 영화 중단했대, 이런 너무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올 때여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시기를 뚫고 살아남은 창작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뭘 하셔야 될지 좀 궁금해서 좀. 감독님부터 좀 얘기해. 말씀하시니까 약간 생각이 나려고 하는데 네. 기억이 새로운 생각으로 하시죠. 2019년. 네. 왜냐면 저는 막 별로 타격이라고 할 게 없는 게 워낙 그냥 스스로 자생하듯이 조용히 네. 조용히 찍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막 이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발제 문학에도 저는 안 들어가는 부류인 것 같아요. 너무 아웃사이더 같으니까. 저희도 그래요. 아니 그래도 감독님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네, 코로나 때도 저는 계속 하고 있었고요. 2년에 한 번씩 계속 작품을 계속 해와서 단편 4개 지금 장편 4번째를 찍고 있고요. 저는 애초에 누구의 도움 없이 그냥 남편 돈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가장 부러운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감독님께서는 뭐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이제 지방에 있는 영상위원회들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있잖아요. 이런 데도 뭐 제작 지원을 받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받고 있습니다. 네. 꽤 받고 계시는 거죠? 네. 계속 강주하고 전라도 지역 뭐 시청에 네. 계속 페이퍼 내가지고 거기 돈을 일부 받고 그다음에 사비 보태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영진이 이번에 블락이 영진이 처음 됐어요. 네, 20년간 계속 냈는데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에 이상하게 저번 정권에서 네, 제가 돼가지고 이 정권이 나랑 맞나? 이 정권이라고 윤석열 정권이 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네, 이상하게 그 정권에서 5.18을 소집했는데 해줬고 광주에서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광주 시장님께서 이제 5.18 그만하라고 네. 그 신문지상에 공표하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상하게 크로스 되면서 블락은 그렇게 이상한 배경을 가지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별 지장 없이 근데 그것도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제가 좀 첨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영화계가 어려워지면 사실은 이제 영화계가 어렵다는 얘기는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이 됐다는 얘기랑 제가 볼 때 같거든요.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이제 외식비라든가 문화생활비를 줄이잖아요. 뭐 출판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 영화계는 선순환 구조들이 예를 들어 극장이 어려워지면 극장이 회수가 안 되니까 투자가 안 되고 제작사 망하고. 그러면 배우 개런티를 못 주니까 해외로 가고 OTT로 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구조들이 있는데 정부의 지원은 엄청 줄어요. 대표적인 예로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이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만 정부에 100억, 심지어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거치지 않다 보니까 영발기금이죠. 영화발전기금을 거치지 않아서 영진이 직원의 월급을 걱정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2020년, 21년 때인데 그리고 준 공무원들이고 우리가 기금을 못 받는데 관객이 안 오니까 그럼 어떡하냐고 해서 정부에서 긴급히 100억 이상이라는데 대출을 해줬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걸로도 영진이 직원들 월급 주고 뭐 독립영화 제작 지원이라든가 배급 지원을 소소하게 해줬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거기에도 감독님은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영진이의 대부분의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예산은 독립영화 지원의 한 60%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실 설립 목적은 한국영화진흥이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립영화진흥에 더 가깝습니다. 상업영화진흥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예산이 늘어나서 그러는데 그건 이제 추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뭐 예를 들면 지자체, 뭐 광주 말씀하셨는데 광주나 뭐 전주도 영상위원회가 활발히 활동, 특히 이제 전주가 규모가 좀 있는데 여기도 코로나 때 예산이 너무 줄고 영화 창작을 그 로케이션으로 주로 이제 많이 피드백을 주거든요. 예를 들면 리메이트라고 환급을 해줘요. 환급. 그러니까 전주에서 내가 어떤 영화를 찍었는데 한 10억 정도를 전주에 쓰면 10% 정도를 다시 제작사에 돌려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 지역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잠도 자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업이 전면 중단됐어요. 왜냐하면 촬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히 코로나가 뭐 우리를 그냥 집에 있기라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화산업 전반의 시스템을 한순간에 바꿔버린 이제 대표적인 사례여서
연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지자체 그 피해를 받는 그 시스템도 저희는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왜요? 그 해당 사항에 저희 독립예술 정말 이렇게 명세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논의하는 거가 어디까지인지 잘 저는 그러니까 상업이 있고 그다음 독립예술이 있고 그다음에 정말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어디 항목에서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지 좀 지정이 돼야 저는 되고 전반적인 거를 오늘 뭐 예를 들면 장르나 예산으로 저희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토론을 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독님이 코로나 시대 때 혹은 영화 진흥 정책, 독립영화 진흥 정책 혹은 제작 정책, 배급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해주고 이런 것들을 민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정부에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네, 정부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뭐 녹화도 하고 라이브죠 이게? 라이브도 하고 있어서 기록에 남을 텐데요.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주지 않아요. 저들은 이제 니들이 예를 들면 영화계 전반에 니들이 뭐 별 나한테 요청이 없는데 우리가 알아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와 관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지 않으면 요청을 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생각했던 바인데 경험했던 바고 이런 것들을 저희 창작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바램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리해보면 감독님께서는 코로나 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뭐 외국 가지고 혹은 남편분 가지고 영화하시는데 뭐가 문제냐고 내가 이해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네, 저도 엔진이 도움도 받았고 지자체에 끊임없이 페이퍼도 썼고 그다음 개봉 지원자 선정도 돼봤고 그래서 해봤지만 1000명도 못 들어오더라고요. 개봉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독립예술을 정말 개인이 하기에는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배급사나 다른 뭐 컴퍼니의 도움 없이 정말 저는 오로지 저 혼자 하거든요. 그래서 배급도 직접. 네네. 영화제나 뭐 해외 영화제도 다 제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아직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내 창작물에 대한 뭐 자유로 네, 전 독립이라고 그래서 정말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독립을 약간 자본으로서의 독립이 있을 수 있는데 시스템으로서의 독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할만하더라고요. 할만하죠. 감독님 독립예술 전용 지원관들이 있었잖아요. 전용관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네, 근데 많이 폐관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예. 네, 그런 것들이 다시 부활이 되면 좀 많이 좋은 현상 아닌가요? 그게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지역 극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셨다시피 독립 및 예술영화 전용관을 확대하는 방안이고요. 작은 영화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작은 영화관. 플랫폼 안에 있는 좀 작은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멀티플렉스 안에 있는 감독님은 작은 영화관 들어보셨어요? 그 독립영화 조금 소외받는 독립영화들 좀 틀어주는 그런 극장. 그러니까 이 영화인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영화인들이 보니까 이런 거 관계도 잘 모르시는데 작은 영화관 사업이라고 하는 건 소외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소외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소외가 되냐면 극장의 접근성 쉽지 않은 전국에 이제 뭐 읍면동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고창군 뭐 이런 데 극장이 없어요. 멀티플렉스가 없거든요. 지금 멀티플렉스가 없고 단과 극장이 있는 곳이 전국에 많지 않은데 그 단순한 극장조차도 없는 군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뭐 산청군도 있죠, 뭐 청도군도 있죠. 이런 데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군청과 정부, 중앙정부가 합작을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반반 부담하고 작은 영화관으로 전국적으로 20몇 개를 해요. 더 늘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트는 영화는
독립 영화뿐만 아니라 단편 영화도 있고 상업 영화도 들어가요. 뭐 어벤져스 같은 것도 주민들이 원하니까요. 그리고 이거 프로그램을 어떻게 정하냐면 주민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적어놓으면 다수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해당의 지역의 프로그래머들이 있어서 그런 영화를 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화들은 이제 좋은 영화들은 작은 영화관의 협의체인 커뮤니티가 있어서 전국 로드쇼도 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감독님들께서도 좀 잘 아시면 배급을 할 때 이제 머릿속에 갖고 계실 수 있어요. 단편도 튼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작은 영화관은 그런 개념이고 독립예술영화 전문가는 말 그대로 현재 극장이 있는 곳에서 나는 예술영화를 좀 틀고 싶습니다라고 신청해서 심사를 해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임대료하고 인건비 이제 지원해주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이 되는 게 독립영화예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 때 다 어렵잖아요. 거의 다 뭐 이제 반 정도 이상을 폐업하고 극장 반납하고 운영을 못하고 시간대가 줄고 해서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됐냐면 상업 영화관은 물론 이제 매출도 어마어마하지만 타격도 크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독립 영화관은 매출도 적은데 타격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데미지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이제 폐업하고 뭐 사라진 극장들이 너무 많았어요. 최근에는 정부에서 그런 걸 좀 살리겠다라고 이제 그 방향성을 좀 갖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IP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IP는 이제 저작권이잖아요, 사실. 저작권을 물론 이제 그 모 감독님처럼 내가 내 돈으로 만든 건 다 내 거지, 그죠? 저작권 내가 뭐 해외에 세일즈라든 아니면 리메이크라든 건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IP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의 어떤 IP를 제가 만들려고 해요, 영화. 그러면 이제 네이버를 만나고 심지어 작가도 못 만나. 네이버 스튜디오 안에 그런 저작권을 담당하는 팀들이 딱 있어요. 그럼 이제 돈을 주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게 안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돈을 저희가 저작권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5년에서 7년을 줘요, 저작권. 그래서 네가 5년의 영화를 만들어서 다시 저작권 환수가 되죠. 연장해봐야 2년 정도 해주는데 그래서 이런 저작권을 과연 오롯이 창작자가 아닐 수 있겠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 영화 감독이나 영화 제작사는 창작자가 될 수 있는가? 이 IP가 과연 내 거인가에 대한 고민이 됐어요. 내가 창작하면 모르겠는데 남의 창작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여쭤보다 말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당시 대학생이어서 사실 이번 여기 피스루 영화제 탄 작품도 저희 졸업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학생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저에게 영화계 첫 입문식 같은 자리인데 그래서 아직 제가 여기 감독님들이나 작가님에 비해서 영화적인 복잡한 구조를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는 하나의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으로서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때는 대학생 때셨으면 네. 학교 못 갔죠. 학교를 그죠. 그죠. 수업도 아예 비대면으로 하고 전공이 그럼 영화. 영화하고 그러니까 그때 데뷔시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만드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영화는 혼자 만들 수 없거든요. 사실 감독님 혹시 촬영도 직접 하시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집은 직접 하세요? 네. 그건 아니에요. 혹시 뭐 촬영도 직접 하시고 혼자 다 하시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영화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심지어 음악도 뭐 나중에 해야 되고 색보정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 단계를 거치는데 학교에서 영화 전공하는 애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그냥 이제 저도 그때 강의를 했었는데 학교 가서 일단 학교를 갈 수가 없고 자, 내일은 이 영화를 보고 우리 한번 토론해볼까 하는 토론식으로 하는 거예요. 앵글이 어떻고 아니 이 앵글이 어떻고 이 음악이 어떻고 이 연기가 어떻고 이 텍스트가 어떻고 만나서 얘기해야지 부딪혀서 신발씨 너 한번 연기해봐 너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또 이제 졸업을 해서 현장에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학원 가는 경우도 많은데 현장에 오면 잘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네.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장에 왔는데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풀리고 하나하나씩 다시 재교육을 시켜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저희가 뭐 코로나를 원망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코로나가 산업 전반에 특히 영상산업계 전반에 핵심이한테 너무 많다.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코로나 때 강의를 하셨나요? 아니면? 저는 코로나 때 이제 주로 책을 집필을 해서 제가 코로나 때 힘든 거는 학교를 안 가는 두 아이들 때문이에요. 24시간 붙어 있었어야 하는 사춘기의 절정인 고등학교 10년생 두들 데리고 있느라 네, 거의 사리가 나오는 그런. 저희가 뭐 영화 힘들다고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삶이 가장 힘드셨다. 근데 이제 이게 농담이고요. 제가 그때 이제 출판사에서 의뢰를 받은 거예요. 이 한국 영화 산업이 극장이 다 망해가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책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했는데 영화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망라된 그런 책이 없었고, 그리고 근데 제가 고민을 했죠. 사실 이거는 이제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쓰셔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산업계에 계신 분들도 당신 분야가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고 해서 오히려 저처럼 조금 딱 그 필드에 있지 않은, 그러나 영화 산업에 관심이 있고 영화에 대해서 내 애정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바이어스된 그런 지점이 없는 약간 좀 객관적일 수 있는 제가 오히려 또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라고 해서 근데 생각해 보면 박사 논문 이상의 그런 부담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과연 끝낼 수 있을까라고 엄청 고민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많은 분들 만나고 듣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조금 저만의 시각도 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집필해서 세상에 나왔는데 관계자분들, 영화 쪽에 계시는 분들께 이거 뭐 잘난 척 같아서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꽤 도움됐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좋은 말씀들을 좀 해주셔서 되게 뿌듯하고 보람 있었던 팬데믹, 엔데믹 시기를 좀 보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다른 분들이 이제 창작자, 그러니까 영화 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국의 유의미한 그 영화 작품이 매년 나오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나오는 한국 영화 연관밖에 없어요. 뭐 두껍긴 한데 너무 건조하고 좀 통계적인 학술로서의 가치성이 있는 자료들이어서 너무 건조하고 이거를 좀 뭔가 매년 우리 학술 담당하는 연구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안 듣더라고요. 그것도 좀 서서히 좀 바뀌어봤으면 좋겠고요. 감독님께서는 코로나 때 뭐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배우긴 한데요. 네. 코로나가 한 19년, 20년부터 뭐 19년 말부터 이제 해서 한국은 2020년 초부터 뭐 셧다운 비슷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심할 때가 2023년 정도까지라고 치면 네. 그 19년부터 24년도까지 배우로서 작품을 그래도 꾸준히 했었거든요. 한 편에서 두 편 정도. 그래서 뭐 딱히 어려운 일을 할 건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영화 제가 이중주차라는 거를 작년 한 10월 정도부터 제작을 해서 올해 2월 정도에 첫 완성을 시키고 다시 또 이렇게 편집하고 음악 추가하고 이러느라고 5, 6월에 지금 버전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우 일을 소홀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제가 음악이랑 편집을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붙어서 같이 하나씩 했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결론은 독립영화를 제가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거 이중주차 촬영하면서 배우로서 촬영하는 게 있었는데 그 출연료를 그대로 이 영화에 제작비로 쓰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품이라 되고 그것도 수백만 원이더라고요. 네. 네. 그 방금 말씀이 뭐냐면 그 일반 이제 관객분들 잘 모르시는 이야기인데 해외 영화제 출품하려면 돈이 들어요. 돈을 지금 초청받고 받는 경우도 있는데 왜 돈이 드냐면 플랫폼 쓰시죠. 영화제 출품 플랫폼 쓰죠. 네. 네, 어쨌든 일반인들 잘 모르시 관객분들 모를 수 있는데 그런 영화제를 낼 때마다 돈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가난한 창작자나 정말 저희보다 좀 동료가 더 하시는 분들은 그것조차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창작자들을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투입을 한 다음에 영화제 출품 비용 같은 거를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권 현재 이제 초청을 받으면 항공료도 들고 뭐 숙박비도 들고 그런 것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예산이 일찍 소진이 돼서 이제 최근에는 연말에는 그 예산이 없어서 영화제 초청을 받아도 동료들이 가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 우리 감독님 자꾸 이렇게 저희를 비웃지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슬프죠? 감독님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영화제 낼 때 직접 내시잖아요. 그 비용 들고 뭐. 근데 예전 생각해보면 20년 전 생각해보면 그때는 소포도 붙였잖아요. 맞아요. DCP 떠가지고 그 비용이 사라져서 좀 좋기는 해요. 지금은 뭐 전성적으로 사라지긴 그거 했죠. 빼고 요즘은 30만 원만 내면 되니까. 네. 감독님 되게 좋으시고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긍정적인 혹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권이 예상보다 빠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바뀔 때마다 저희 영화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저희는 있어요. 감독님께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독립 영화 창작을 하시니까 지금 정부의 독립 영화인들 혹은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생각하기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인들이 분야가 너무 다양하죠. 배우분들 계시고 배우분들 위에 또 잘 나가는 소속사도 있고 제작사도 또 PD도 있죠. 제작자도 있죠. 요 밑에 라인 PD도 있고 촬영감독, 촬영 교수들 그리고 또 어디가 더 연출자들도 따로 있죠. 조연출도 있고 조합이 엄청 많아요. 협회가.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속한 한국영화 프로듀서 조합이라는 것도 있고 한국 프로듀서 또 협회라는 것도 있고 감독협회도 있고 감독조합도 있고 뭐 시나리오 작가조합도 있고 작가협회도 너무 많은데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협단체가 유의미하게 지금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영화인연대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코로나 때 한번 뭉쳐서 코로나니까 우리가 정부에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개별 단체로 이제 힘이 없으니까 국회의원들 막 찾아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지난번 총선 때 이제 저희가 문화예술 담당 국회의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찾아간 분이 강정 의원이었어요. 강정 의원이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이해도가 또 높잖아요. 영화 평론도 하시고 뭐 문학 평론도 하시고 그래서 되게 머리에 연기라고 잘 들어주시다가 정권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저기 뭐죠 홍보가 대변인으로 가시는 바람에 영화인들 라인이 다 끊긴 거예요. 민원은 누구한테 넣지만 이제 저희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모경 의원님을 또 찾아가서 이제 다 설명을 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에 이모경 의원님이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쁘신 분은 아닌데 이제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강경 의원님보다 좀 짧아서 애를 먹고 있는 중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 다른 의원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뭐 영화 영비법, 영화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홀드백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좀 변경을 좀 요청을 드리고 혹은 홀드백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안 좋은 법이어서 홀드백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홀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극장에 개봉한 이후에 일정 기간 이후에 OTT나 IPTV 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제 그거를 그전에는 그냥 업계에서 니들 알아서 해라. 그게 시장의 자율권을 받기 위해서 거기까지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너무 난장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영화는 개봉한 다음에 극장에 한 2주 걸고 한 달 후에 OTT에 나와요. 아니면 아예 극장에 개봉 안 하고 바로 OTT로 가거나 IPTV로 가는 이런 영화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작사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엑시트라고 하죠. 투자를 빨리 투자 원금을 갖고 이제 투자할 때 돈을 돌려주는 행위를 엑시트라고 하는데 그 엑시트를 하고 싶어서
빨리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관객 입장에서 선택의 자유가 뺏기고요. 감독 입장에서 사실 힘이 빠지죠. 제작자 입장에서, 창작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으로 강제로 이번에 참전을 하려고 법안을 올렸어요. 이게 6개월인데 이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영화인들은 다 반대하고 있어요. 자, 이거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반대하는지는 제가 시간이 조금 있으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다음 번으로 그런 감독님께서 젊지만 네. 젊은 분들이 훨씬 연민하고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 정부의 영화를 만들면서 바라는 점 혹시 있으신가요? 정부에게 바란다기보다는 저는 저희 영화인들이 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영화의 위기라는 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정부에 대한 것보다 저희가 조금 더 관객들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화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극장에 걸려있는 한국 영화만이 조금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극장의 위기라기보다는 한국 영화의 위기. 여기에 좀 제목의 교수님이 가장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미 한국 영화의 다양성이 실종됐다라고 하는 그 문제 의식은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이건 팬데믹이 가져다 준 게 아니고 스크린 국가적 문제처럼 영화 내부에서조차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예를 들면 텐트폴 영화, 그러니까 뭐 될 거야라고 해서 이제 돈 쏟아 부어서 만드는 작정하고 쏟아 붓는 이제 그런 영화를 우리가 이제 텐트폴 영화라고 하는데 텐트폴 영화들이 대부분 그래도 성공을 거뒀으니 이거를 말하자면 영화계의 매너리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관객 입장에서 보면 맨날 똑같은 이렇게 되니까 방금 감독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내 돈 극장에 가는 거 시간 들여야지 돈 들여야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가성비 안방 극장이 훨씬 좋으니까 훨씬 퀄리티 뭐 미드 보면 되지 그런 똑같은 얘기의 한국 영화를 보느니 티켓값도 비싸졌다고 막 그러는데 사실상 근데 이 티켓값은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긴 해요. 한국의 이 영화관 관람료가 결코 비싼 건 아니에요. 예, 이제 그 다른 해외랑 비교를 했을 때 평균 우리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동안 많이 안 올렸던 거죠.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1,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3번 올렸죠. 그래서 체감하는 게 이제 코로나 전과 이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OTT의 구독료라고 이렇게 상대적인 걸로 봤을 땐 우리가 티켓값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관객들은요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감독님 정말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볼만한 영화가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영화계 내부에서 그렇게 자성을 하시는 게 맞아요. 네,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너무 그 똑같은 얘기의 재생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성공한 IP 보통 웹툰과 웹소설에서 성공한 IP들이 영상물로 이렇게 OSM이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오리지널리티로 따지면 영화 물론 이제 이 웹툰 웹소설과 영상물은 다른 느낌을 전달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이 스토리, 전개, 캐릭터 이거에서 크게 뭐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근에 전지적 독자 시점이 그래서 이걸 많이 먹고 있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영화 생태계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 박순환이가. 그러니 한국의 그 독창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저예산으로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한국 영화계가 좀 더 가질 필요가 있고 사실은 없지 않게 굉장히 호응을 받았던 그런 작품들이 많거든요. 과거에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냥 막 엄청 쏟아붓고 엄청 뭐 지금은 CG라고 안 하죠. VFX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들을 동원하면서 제작비만 높이는 그런 관행처럼 돼가고 있는 것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없다. 네. 예, 있으면 좋겠다. 두 분의 의견은 괜찮으신 것 같고요. 감독님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 있는데, 재밌는 컨텐츠가 없다. 예, 저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멀티플렉스든 아니면 제가 맞고 살아서 주변에 독립영화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편식하지 않고 이렇게 많이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저조차도 멀티플렉스에서 그 상업영화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나서의 실망감이 좀 잦아졌고, 그렇다 보니까 독립영화관에 가서 제가 진짜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보고 그 만족감이 훨씬 큰 거예요. 네, 뭐 진짜 최근 한 2달 사이에 본 영화들만 해도 정말 좋았던 영화가 뭐 3670이라든지 뭐 3학년 2학기, 그리고 최근에 세계의 주인 이런 것들은 뭐 진짜 한 1, 2억에서 뭐 많아봤자 5억짜리 영화들인데, 네. 좋은 영화 보셨네요, 다들. 독립영화 중에 요새 최고 성과가 좋고.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독립영화들이 좋은 게 많아요. 맞아요. 네, 사람과 우리인가? 네. 근데 극장은 없어요, 사실. 이게 이제 뭐가 먼저냐를 좀 논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 2, 3억, 뭐 많으면 5억짜리 영화, 저예산 영화에서 너무 관람하고 좋은 소재들, 영화들 완성이 되는데, 영화제 성과도 너무 좋잖아요. 부산영화제 3관왕을 한다든가, 뭐, 깐영화제 수상한다든가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예술영화 전문가를 굳이 찾아가지 않으면, 멀티플렉스에서 이걸 안 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건데, 프랑스 예를 들면, 제 말이 정확한 동의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프랑스 있을 때, 프랑스는 예를 들면 멀티플렉스 CGV라고 치면 10개관이 있으면 특정 영화가 2개관 이상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20% 이상을 못 넣을 때 강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영화 인기를 원하는 게 사실은 스크린 독과점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김밥 천국을 갔는데 뭐 짬뽕 라면도 먹고 싶고 볶음밥도 먹고 싶고 나는 비빔밥 먹고 싶은데 무조건 짜장면 아니면 짬뽕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 식당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특히 저희 이제 그거를 98체제라고 하는데 왜 98체제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멀티플렉스가 강변 CGV입니다. 거기가 1998년에 오픈한 거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 극장에 갔을 때 와 이제는 10개의 영화를 내가 하루 종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가가지고 밤 12시까지 모든 영화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을 때 그거는 착각이었어요. 갔더니 4개 영화 정도 틀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때는 좀 이렇게 극장이 배급사 눈치도 보고 제작사 눈치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아까 범죄의 도시 들고 불안도 이야기 사실은 내를 뒤졌었는데 그때 그게 영화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어요. 제작자들하고 프로듀서 조합을 모여서 독과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내부적인 논의를 했었거든요.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시장에서 알아서 잘 되겠지, 관객이 선택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다들 왜 주저하고 있었냐면 나도 제작자고 감독인데 야 나도 언젠가 뭐 2,000개 스크린 가고 막 1,000만 갈 거라는 생각을 다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누가 나서서 고양이 목에 각오를 달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사실 영화가 내부가 자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자성을 해야지 하고 이제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늦은 거죠. 이미 산업은 붕괴되고 있고. 극장의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소비 쿠폰, 인생 쿠폰이라고 하는데 이걸 영화계 어떻게 줬냐면 250억인데 270억을 할인권으로 뿌렸어요. 할인권. 근데 과연 이게 급격한 관객수 증가에 도움이 되느냐? 통계를 보면 아닙니다. 저희 코로나 이전에 이걸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스크린 국가적 문제를 막 논의하다가 이렇게 조순래 의원실하고 몇 군데 의원실, 안철수도 의원도 그때 합의를 했었고요. 강력하게 저희가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법률 제정을 해서 이제 상임위에 올리려고 할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극장들이 지금 다 죽일 거냐. 일단 극장부터 너희들 플랫폼 없어지면 니들 영화 어디서 틀을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해서 결국은 그때 개혁을 못한 게 여기까지 오거든요. 저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긴 한데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감독님이 생각하실 때 영화의 가장 큰 적은 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질문 드려도 불편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만들잖아요. 극장을 개봉을 하면 가장 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라고 하는 게 자기가 보려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관객이 보거나 관객이 보셨을 때 비로소 저는 완성이 된다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이 생각할 때 영화의 개봉 혹은 영화 스코어의 가장 큰 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신 게 다 옳아요. 스크린 녹화 정도 문제고, 네. 다 여기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영진이 개봉 지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처참한 결과를 받았고, 그러니까 상영 시간대를 막 밤 12시 이렇게 맞습니다. 게다가 재미도 없는 영화를 그렇게 밤 시간에 틀면 누가 와서 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맞죠. 근데 또 옆에 계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감독들도 많이 착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 만들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또 우리 반성 모드로 또 가가지고 또 다음 거를 또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극장 나쁜 새끼들, 내국수 나쁜 새끼들, 내 영화를 아침 9시에 틀고 밤 11시에 틀어 이걸 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진짜 저도 이번 극장 되게 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사람과 고기라는 작품 나중에 한번 극장에서 보시든 IPT를 가서 보시면 영화 정말 잘 만들고 재밌거든요. 의미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이 배급사도 적은 데도 안 해요. 배급 잘하는 회사인데 제가 영화를 보러 갈 때 아침 8시 30분이 첫 영화예요.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10시 반이에요, 다음 영화. 밤. 물론 이제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좋겠죠. 밤 퇴근하고 보러 가는 배려인가? 뭐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아니, 이거 영화 보러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입소문이 막 나거든요. 그런데도 안 열어줘요. 심지어 주말에는 한 번 있어요. 아침 11시. 그런데 극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제 스크린 독과점 혹은 일정 작품이 이제 몇 개 스크린 이상 점유하지 못하는 법 혹은 독립영화 커터를 활성화시키면 저예산 영화 커터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다른 나라는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용해달라고 법률로도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시장이 좋아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창작자들이 내 영화가 안 좋아서 관객들이 안 들어 이렇게 있으면 절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대에서 항의라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자책하지 마시고요. 저 나쁜 극장 플랫폼이라고 SNS에 욕이라도 하셔야 뭐가 바뀐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감독님 어떠세요? 어쨌든 영화, 단편 영화 이후에는 장편 영화 만들고 개봉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 내 영화가 또 지금처럼 하루에 한 번 틀고 일주일에 뭐 4번 틀어주고 일주일에 7일이면 또 7번을 틀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감독님의 심정이나 그때는 늦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스크린 독과점이 일단 큰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만약에 너무 재밌고 좋은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침 7시에 틀어버리면 누가 와서 보겠어요? 하루에 한 번 틀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느 정도 할당량이 있는, 그래도 이 영화가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한 제도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면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려면 감독님이 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싸워야 된대 이거. 열심히 영화를 만든다고 해결되잖아요. 의견을 나가고 목소리를 내야죠. 자, 이제 교수님은 창작자 하기보다는 연구자시니까 감독님께서 한번. 네, 말씀 다 나왔던 것 같은데 독과점이 문제인 것 같고 그 CGV라는 데 가끔 보면 그 아트 영화 전용관이 있어요. 아트하우스 들어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모든 극장에 그 한간 정도는 그런 영화들을 다루는 관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코로나 이전에 많았었어요. CGV 아트하우스라고요. 네. 있었는데 그거 다 없앴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은 제가 너무 사랑했던 CGV 극장 중에 너무 사랑했던 극장이 명동 CGV였거든요. 네. 시네마 라이브 독립영화 재영화들도 거기 막 들었는데 폐관됐어요.
하면 되고, 물론 이제 산업이 어려우다 보니까 합병도 되고, 뭐 그 얘기는 들으셨죠. 그 롯데가 이제 메가박스랑 합병 곧 앞두고 있고, 그러면 한국은 극장 딱 2개 나와요. 멀티플렉스. 롯데 아니면 이제 CGV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극단적인 얘기인데 저는 개인 그 SNS 사적인 공간에는 멀티플렉스 망해라 그래요. 그게 사실 생태계 건강 이 회복을 위해서는 멀티플렉스들이 물론 굉장히 영화 산업이 한참 부흥할 때는 기여했던 바도 커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영화를 망친 게 또 멀티플렉스가 주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화의 본질이 다양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양성을 가지고 이제 대중들에게 침투하는 건데, 그래서 문화의 힘이 큰 것이, 제가 비유를 쓰는 게 대통령님이 유엔에 가셔서 100번 연설하시는 것보다 BTS가 한 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우리가 연설문 한 줄 외우는 게 아니라 노래 가사는 다 줄줄줄 외워요. 그러니까 문화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고, 지금 BTS가 글로벌 대통령인 것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대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멀티플렉스들은 그 다양성을 다 차단해버리는 거죠. 문화의 본질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저는 역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국가는 시장에 직접 개입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멀티플렉스를 뭐 다시 부흥시켜주기 위해서 뭐 직접 돈을 이렇게 공적 자금 투입하듯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인데, 다만 문화예산은 이제 그럼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문화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의 그 우물 역할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씨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은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산업이 알아서 하는 거고, 영화 인력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게. 그러니까 영진이가 과연 콘진원에 흡수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전 이른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통합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산업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OTT라는 게 또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안정기, 지금은 굉장한 혼란기를 겪고 있는 과도기라고 보면, 이게 안정이 될 때까지는 영진이는 조금 더 두고, 영진이가 계속해서 독립예술 영화에 이런 지원금을 계속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사랑과 고기도 말씀하셨지만 연상호 감독의 얼굴이라는 그 작품이 제작비가 2억 들었어요. 2억. 물론 이제 저는 그 배우들이 전부 우정 출연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독립 영화가 돈을 가장 아껴도 3억 정도 들어요. 근데 그 이하로 이제 찍은 거는 뭐 연상호판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풀 돈이 아니다. 그 영진이 줘라. 영진이 줘서 독립 영화 만드시는 분들 지금 제작 이 페이퍼에 언제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근데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조사해서 지원금 좀 더 주고 더 많은 분들이 자꾸 창작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데, 그 270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거를 영화 소비 쿠폰으로 이렇게 푼다? 저는 굉장히 좀 아주 회의적이었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근데 그걸 영화계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냥 정부에서는 우리 이만큼 돈 많이 썼잖아. 영화계 도와주고 있단 말이야. 우리 무심하지 않거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화계가 그 돈 진짜 소중하게 정확하면 감사한데 이 돈 이렇게 쓰여야 더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정부는 절대 알 수가 없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안경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영화계가 자꾸 모여서 논의하시고 합의하시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촌대 내셔야겠죠. 그래서 자꾸 위에 얘기하시고 그런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렇게 보수 정권들이 집권을 하면 영화 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제 빨갱이로 해요. 실제로 이제 그 박근혜 때 예술인 관련해서 3번 걸려가지고 소송 걸어서 나중에 이제
변호사를 빼고도 다 기대하고 했었는데 그런 그 선입관들 때문에 이제 그 보수 정권이 잡으면 예산을 엄청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윤석열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진이 이야기하셨는데 영진이에서 독립영화 배급 지원도 하고 이제 제작 지원 1년 내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공문이 와요. 야, 얘네들은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 왜 50% 60%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10억을 줬으면 적어도 연말이면 80%돼 있어야죠. 이런 이제 공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80% 이상 높이지 않고 예산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영화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기재부 이제 예산이 12월에 끝나잖아요. 그럼 12월까지 영화를 완성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독립영화는 겨울 장면이 없을 것이다. 근데 공모를 5월 달에 해요. 독립영화제가 5월 달에 공모를 해서 12월까지 완성을 하고 모든 예산 정산을 그때까지 해야 돼요. 연장을 못해요. 천재지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씩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한 1년 6개월도 가고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년까지 연장을 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재부는 이제 돈 주는 입장에서는 현장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야, 다른 문화들을 뭐 축제나 지원해주는 거 연말에 다 끝나는데 뭐 하는 거야? 라는 질책을 지난 정부 내내 왔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저희 가서 항의도 하고, 니네가 내려와서 한번 해봐. 그러면 그냥 겨울에 촬영 안 하냐.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감독님 이번 이 나라도 써보셨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수혜의 입장에서 또 그걸 해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런 게 힘드시겠다. 왜냐면 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일반 개인이 이 돈을 받고 정산하고 이거를 그냥 하라고 하는 게 뭐 물론 이제 뭐 ASR 뭐 그런 도와주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용어 자체도 되게 힘들잖아요. 너무 관료적이에요. 제가 네. 감독님 써보셨어요? 뭐 교수님은 써보실 일이 네, 없으시죠? 저는 없습니다. 감독님 이 나라도 써보셨어요? 잘못 들었어요. 이 나라도이라고 두 분 감독님 앞으로 쓰실 거예요. 반드시 쓰게 됩니다. 왜? 장편영화 제작 지원이나 단편도 다 들어. 영진에서 지원받는 모든 예산은 다 이 나라도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컨텐츠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게 저희 그 한국문화진흥원 이런 좀 약간 흉보는 건가? 총무단체라고 물어보시죠. 단체가 아니고 그 정부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진이가 있듯이 문예진흥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공연하고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건데 거기는 대부분이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게 주고 그다음에 개인한테 받는다고 해도 약간 그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다 해주더라고요 정산은. 그래서 이렇게 저희 독립 감독들처럼 정말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소진하라고 하는 것도 저희 예술위원회에서 나온 지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탑다운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라고 그냥 이런 책자 하나 주잖아요. 네. 누구라도 교육과도 그렇고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책자 하나에 의지해가지고 맞아요. 조금 해야 하는 너무 폭력적인 이 상황이 저는 폭력적인 것까지는 버틸 수 있는데요. 그 자존심이 상해요. 너 이래도 지원금 받을 거야? 신청을 하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맞아요. 있어요. 이 네. 정도는 해야 받을 수 있다. 이게 기본 마인드. 맞아요. 돈 주는 심지어 제가 전공이 컴통학인데 제가 봐도 이거 구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스트럭처 잘못. 근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이게 차은택이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너무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 단체들 다 이렇게 뭔가 횡단을 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 너무 나빠요.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히틀러 영화는 이제 정부 지원 받는 건 진짜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뭔가 어시스턴트라든가 정부에서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나이순도 그 정부 지원금 받아서 창작 활동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랬어요. 영화계 문제는 아니지만 네. 그 나이 많으신 장년층은 따로 또 있어요. 그분들은 도와주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붙는 게 문화복지사 같은 거
맞아요. 거죠. 네. 그분들은 직접 만나서 해드려요. 네. 그런 것처럼 좋은 일이시죠. 그런 것처럼 저희 감독들도 이제 처음 하거나 이런 감독님들은 좀 만나서 직접 맨투맨 아니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하긴 해요. 영신이에서 이제 제작 지원에 선정된 분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 나라로 강의를 하거든요. 매뉴얼이 책자가 아니고 매뉴얼이 이만해요. 사실 A4를 뽑으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가입하고 OTP는 뭔지 꼭 로그인하라는지 어디서 가입하를 복잡한데 두 분 창작자님들 이제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감독님들은 그거 안 하면 전문용 받기가 좀 힘들 것이다. 그것들은 그 정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정산도 일일이 다 이제 스캔해가지고 PDF로 만들어서 올려야 되고 엑셀에 입력해야 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은 뭐 이 나라에서 속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독립영화 그 확산의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하고 있는 한국에 막 IP나 OTT까지는 너무 근데 감독님 작품도 OTT 아니에요? 한 번도 저 공개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정말 저는 유튜브에도 안 올려요. 왜요? 이제 제가 죽고 사후에 궁금하면 어딘가를 너무 있는 집에 알아봐야 되나? 차라리 저는 역발상으로 아예 그냥 더 힘들게 만들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이해도 볼 거냐라는 네. 옛날에 그 뉴욕에 유명한 이제 수만 장의 사진을 남기고 돌아가신 뉴욕의 여성 사진 작가분이 계세요. 약간 그분 스토리 같아요. 제 감독의 스토리가 사후에 어마어마한 사진이 발견돼서 사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진의 역사를 바꾸신 분이 계시거든요. 성함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성분. 예, 여성 그런 거. 배급도 해야 되고 상작도 해야 되고 다 저 혼자 제가 안 하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PD하고 막 이렇게 협의해서 뭔가를 뭐 누가 십시일반 누가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부터 끝까지 제가 마무리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작자에게 이런 너무 거대 담론은 솔직히 좀 벅차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궁금한데요. 그 혼자기 때문에. 예를 들면 PD나 뭐 조연출이나 이렇게 다른 스태프들하고 이제 작업을 안 하시는 이유가 뭐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그게 편해서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조연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PD 오빠가 한 분 있긴 한데 그분도 솔직히 독립 PD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떤 걸 짐지우기가 너무 힘들고 그분이 제 것만 또 해주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화 찍을 때만 이제 PD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그 이외에 뭐 사전 단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화부터 해가지고 기획서 쓰고 이런 거 다 저 혼자 다 나중에 배급도 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적절치 않은데. 아니 근데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긴 하는데요. 적절치 않다기보다는 저는 감독님의 고민. 네. 내 영화는 왜 사람이 볼 수 없는 시간대에 틀지? 그래서 이제 1000명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관객 수가 1000명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기 원망을 하는 이런 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시스템의 문제지 작품의 문제 아니에요. 또 완성도 하고 또 만들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독립 영화, 예술 영화, 뭐 상업 영화 이런 거 구분하는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는 영화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도 영화제를 포함해서 뭐 부산도 있고 작게는 독립 영화제도 있고 저쪽 뭐 정동진에 가면 되게 좋은 정동진 영화제인데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 뭐 독립 영화 만드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영화 만드는 누구입니다 하면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영상 콘텐츠 만드는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정의들이 좀 무너지는 시대여서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굳이 뭐 인사할 때 단편 영화 만드는 누구입니다, 뭐 독립 영화 만드는 이런 거보다는 당당하게 영상 콘텐츠 만드는 누구 감독님이라는 것들이 좀 더 자기 자신을 좀 높여주고 남한테도 좀 이렇게 배려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독립 영화 감독님도 독립 영화 한다고 하지 마시고 영화 한다고 하지 저는 아예 말을 안 해요. 저는 그냥 의원신이나 이렇게 오늘 팔자로 잘못 설명한 것 같아. 네. 저도 어디 가면 이제 뭐
영상 콘텐츠 만드는 조은성 감독님이라고 보통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담인데 제가 속한 이제 단체 중에 제가 가장 열심히 하는 단체 중에 한국 영화 프로듀서 조합이 있어요. 사실 이 단체가 지금 한국 상업 영화의 80% 이상 우리 소속 현 TD들이 만드는데요. 여기에 이제 범죄도시, 군함정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1000만 영화부터 5,000명 영화까지 다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극장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요즘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계속 살았던 곳이 광주다 보니까 광주의 가장 오래된 극장이잖아요. 광주 극장. 네. 지난주 80년 됐죠? 지금? 네, 지난주에 80주년, 90주년. 90주년. 네, 내년 이제 10년 있으면 100주년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극장인데, 네. 결국에는 책도 살아남았잖아요. 그것처럼 영화를 사랑하고 그 공간에 대한 그 소중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거를 끊임없이 예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그걸 간직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결론은 그러니까 누리는 사람들이 존재하느냐 그 문제인 것 같고,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주 조촐한 90주년을 봤거든요. 그날 저녁에 가지고. 그래서 막 비가 쏟아지는데 대학생들이 붙이는 친구들이 그 페스티벌처럼 그걸 막 꾸며주고, 그 간판 그리시는 선생님하고 극장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하고 그 속에서 막 춤을 추시는데 너무 소박하지만 어느 행사보다도 가장 멋있었고, 그래서 그런 극장이라면은 끝까지 살아남지 않을까. 메가박스 들어올 때도 아무 관심 없으셨고, 그러니까 그분 인터뷰했을 때 가장 또 기억에 남았던 것이 원래 극장의 사장님이 그 극장을 물려주시면서 조카한테 지금 극장장이신 분 물려주시면서 이거는 절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내버려두고 팔지 말고 아무것도 이거보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라고 너한테 주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거를 그냥 모토로 삼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극장을 보수하거나 치장하거나 이런 데 관심 없으시고 그냥 관객 들어올 때 인사하고 담요 나눠주고, 저희가 겨울이면 냉방은 못 틉니다, 온방 못 틉니다 이러면서 나눠주고, 여름이면 또 에어컨 못 틉니다 이러고. 그래서 네, 그런 성실함, 그다음에 그거를 또 감내하는 관객, 그 상호작용이 너무 자연적이고 너무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는 극장인 것 같아가지고, 다들 이렇게 좀 자기 공간이나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극장을 좀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이제 광주 극장이 90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진으로 이제 90년 한걸 김동호 위원장도 사진 찍고, 제 영화도 거기서 4편인가 상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한 번 겨울에 했는데 매니저가 오셔가지고 저희는 난방이 안 되니까 관객인데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이렇게 좀 조촐하게 10명 이렇게 계셨었는데 담요를 마시 주시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근데 그 극장이 정부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간판이 있어요. 손으로 화면님이 그림을 그려서, 맞죠? 네. 그리고 이제 신기했던 경우도 있고, 5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영사기, 많은 영사기도 전시돼 있고, 어떻게 보면 근대 문화유산 가까운 극장인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광주에 가시면 꼭 광주극장 앞에 한번 가보시죠. 골목도 사실 너무 좋고요, 아름답고 너무너무 동네가 좀 차분하고, 극장도 엄청 커요. 안에 들어가면 천석이 넘지 않나요? 단관을 하면서 제일 큰 걸 알고 있습니다. 단관을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단관 알아요? 단관? 오늘 사는 게 많아. 그렇지. 동시상영. 가본 적 없어요? 감독 이름 있어요? 단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렸을 때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어른들의 이야기인데 예전에
풀리기 전에는 무조건 단관계봉이었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 어떤 특정 영화를 보면 그 극장에서밖에 안 해요. 예전에 그런 극장이 지금 거의 유일하게 이제 광주에 있고 인천에도 좀 있습니다. 애관 극장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다 오래됐죠. 이제 공부를 보시는 저도 이 극장이 왜 없어질 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기업들이 있는 한 극장은 뭐 멀티플렉스는 사라져도 그 극장 자체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작년에 되게 이상한 통계를 봤는데 레코드 다 LP가 판매량이 역대 최고라는 거예요. 요 근래 들어 한 30년 동안 굉장히 늘었다는 걸 봤더니 그 레트로 때문에 그 복각한 LP판을 사는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늘어났어요. 특히 북미라든지 일본, 아시아를 영화도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너무 깨끗한 시설, 멀티플렉스, 편리한 시설도 물론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나만의 공간, 그게 곧 극장, 옛날 극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수님께서 어떠세요? 저는 극장이 사라질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은 멀티플렉스 시대가 저물고 슬리퍼 질질 끌고 저 골목 들어가면 영화 한 편 볼 수 있고 그런 동네 극장들이 소극장, 단관 몇 석 아니어도 되죠 뭐. 그런 데가 수없이 많이 생겨나면 좋겠거든요. 지금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데 파주에 국립예술전용관이 있어요. 거기 가는 낙으로 살아요. 그 정도로 제가 저는 뭐 연구를 하고 영화 다 봐야죠. 평론을 하려면 다 봐야 되는데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매주 수요일 국립영화 개봉작들 보는 재미. 근데 가보면요 크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꽉꽉 차요. 그만큼 그런 영화들을 좋은 영화들을 찾아서 그 멀리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뭐 세대가 달라졌다고 사라질 거든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동네 극장들이 많아지면 뭐 젊은 세대들이 또 무언가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겠죠. 어떤 문화와 어떤 그런 그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그 문화 소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던 지방에만 가도 멀티플렉스조차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어요. 보고 싶어도. 그래서 오히려 OTT라는 세상이 그분들한테는 천국이 될 수 있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SNS에 뭐 이 영화 너무 좋으니까 꼭 보세요 그러면 댓글에 파랄이 저희 동네에서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무슨 문화 K 콘텐츠가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류의 한국 영화는 사실 그 이상을 말할 수 없죠. K-팝에 비견할 수 없잖아요. 그냥 영화인들은 그 프라이드가 있면 글쎄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슬리퍼 끌고 갈 수 있는 극장들이 많이 생기면 전 다시 위상에 올라갈 거라고 오히려 역으로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K 컨텐츠는 힘이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문화 소외 현상이 너무 이제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영상자료원에서 이렇게 스크린 이렇게 장착한 그런 뭐 트럭 같은 거 몰고 지방 소도시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옛날 영화 좋아하시지 않을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신 영화 들어달라고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욕구가 높아지면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산업이나 뭐 시장 공부는 하고 있지만 그거를 제가 과연 뭐 예측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자신 없고 이제 그냥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영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감정적인 어떤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건 평생 또 느껴보고 또 싶고 또 느껴보고 싶고 그런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프라적인 면에서의 어려움만 없었으면 좋겠다
감독께서는 뭐 극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한동안 어려움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젊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만만하게 뭐 커플끼리 데이트 코스 중 하나인 시대가 지금 전혀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고유성과 그 특별한 그 2시간의 순간을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같이 뭐 조금씩 행복해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극장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OTT도 있지만 프로야구인 것 같아요. 프로야구. 20대 여성분이나 남성분들 야구가 역대 최고거든요. 지금 관중수가 1,200만을 넘겼는데 관중수가 그거를 OTT나 이제 VOD 혹은 뭐 이렇게 TV로 이제 실시간 보시는 분들의 수가 수천만이에요. 누적으로. 이제 억 단위 넘어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야구는 싸거든요. 그 싸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기회 비용이 좀 싸요. 이제 3시간 정도 엔터테인먼트 즐길 수 있고 우리는 술도 먹을 수 있고 뭐 친해지라고 해서 경기는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지만 코로나가 해제된 이후에 그 열린 공간에서 다 함께 함성을 이루는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돼가지고 가장 강력한 경쟁은 영화의 가장 강력한 경쟁이 아니라 프로스포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긴 시간 이렇게 거대한 주제, 사실 이게 되게 무겁고도 민감한 주제이긴 하거든요. 한국 영화 어떻게 살릴 것인가, 부득가도 아니고 살릴 것 같은데. 혹시 프로그램에서 좀 한마디 네. 네. 한 시간 정도 안 됐었으니까 한마디 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영화 감독님들 얘기하시는 건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고 영화는 뭐 잘 모르는 분야인데요. 저는 그 한국 현대사 문제에 좀 추리사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실 제가 2017년에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한국 현대사와 이제 전두환 정권의 조작이다라고 제가 이제 주장하면서 쓴 책인데 사실 저도 이제 그 책 쓸 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제대로 실명으로도 밝혀야 되는데 전두환 장세동 이름 다 나오고 근데 그때 용기를 주는 게 영화였어요. 사실 26년이라는 영화가 그 전에 출간됐잖아요. 전두환의 그 5.18 그 만행을 그 단죄하는 영화 그리고 처벌하겠다는 영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26년은 강풀 만화 원작을 갖고 만든 영화였는데 아니 만화도 영화도 이렇게 나오는데 뭐 내가 책을 못 낼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책을 낸 거였습니다. 제목이 혹시 선생님 26년. 아니 그러니까 책 제목이 1983 버마. 1983 버마. 그래서 8년이 됐는데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낼 때 또 어떤 영화 관련해서 또 하게 됩니다. 누군가 이제 1983 사건을 제대로 영화로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 책이 내기 전에 한 몇 년 전부터 이정재 프로덕션에서 남산이라는 영화를 만들겠다고 선전을 막 했어요. 그게 이제 암산사건. 국정원 내에 무슨 해외파하고 국내파하고 싸우는 쪽으로 이렇게 약간 틀어버렸어요. 그래서 1983 사건을 정해놓은 다는 사건이 아니어서 이런 사건을 한번 다뤄보는 감독이 나와주시면 어떨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뭐 관심이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 영화 문제 관련해서 컨텐츠 쪽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바람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이제 텍스트 창작 IP, 그러니까 IP라고 하죠. 그것도 전략적인데 텍스트 창작자들을 위한 그런 행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명제 IP 쇼케이스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글 쓰는 사람이고 웹툰 작가면 내 IP를 저희나 감독이나 제작자나 뭐 이런 이제 투자자, 영화나 드라마 돈을 내는 이런 분들 아시아 쪽도 많이 오세요. 그런 분들 앞에서 공개하는 쇼케이스가 있어요. 뭐 텍스트를 뭐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 공모 요강들이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이런 사건을 만들었고 영화화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준비 그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소모되지 않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런 쪽에 되면 이게 근대사의 뭐 비극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북한이 저질러내야 되는 문제도 많은 사안들이 있어요. 아마 관심이 좀
많은 청작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지금 이제 몰라서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사실 80년대 이야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알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좀 영화나 드라마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은데 그 기시가 확실히 좀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는 오늘 결론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극장도 문제지만 일단 영화나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는 창작자들이 물론 IP 문제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지금 당장 그 IP보다는 생존, 내 영화가 걸렸을 때 혹은 과연 내가 이거 2억밖에 없는데 영화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들이 좀 많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저희가 거대한 담론이긴 하지만 이 담론을 떠나서 끝으로 좀 자유롭게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한 걸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번엔 저 끝에부터 감사합니다. 자기 혼자 시킨다고 좀 불만이신 것 같아가지고요. 감사부터 좀 예, 자유롭게 좀 어떤 부탁도 좋고요. 아니면 뭐 앞으로 계획도 좀 좋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촬영하고 나서 이제 저희 팀들하고 촬영을 하고 오늘 새벽부터 다음 또 영화 지금 진행 중이라서 어쨌든 간에 열심히 연기도 하겠지만 제가 만들고 싶은 영화 만들어 나갈 것 같고요. 네, 작가님이나 감독님들 영화 제목 다 알고 있으니까 꼭 책이랑 영화 찾아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어떻게 그럼 지금 이중주차는 영화제 외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 이제 내년 2월 달에 1년이 돼가지고 영화제 금지 그거 끝나는 시점 거의 맞춰가지고 또 미팅을 진행을 하려고. 네네. 홀드백 기간을 잘 지키셨네요. 2년 교수님께서는 뭐 저도 오늘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다른 감독님들의 시간을 제가 뺏었지 않나 죄송한 생각도 드는데 계속해서 창작자들이 쉼 없이 창작하는 길만이 한국 영화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으신 감독님들 계속 창작하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국 영화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서 그 한국 영화 그 책도 쓰신 거죠? 네, 네, 사랑하지 영향이 않게 없는, 바라는 제목이 좀 도발적이에요.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 해서 도발적이었는데 내용 자체는 그렇지 않고요. 네. 애정이 듬뿍 묻어나는 오랫동안 좋은 한국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에서 쓰신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좋은 영화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더 저도 연출가로서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생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나눈 얘기들도 너무 저한테도 많은 배움이 있어서 너무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영화제는 뭐 마음에 드세요? 이런 영화제들이 좀 많이 활성화돼야지 조금 더 작은 영화들 그리고 다양한 영화들이 한국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년에도 퓨전 영화제 이렇게 작품 완성하시면 뭐 추천하거나 아직 보실 생각 있으세요? 좋은 영화제. 네, 끝으로 감독님께서는 오늘 굉장히 좀 불편하셨죠? 네, 제가 너무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직업 알았고요. 이제 성함 알았고. 네, 그래서 네. 뭔가 이 주제만 듣고 왔을 땐 되게 무겁고 힘든 시간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회자님과 교수님 그다음에 다른 두 감독님 힘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만 아웅다웅 살 게 아니라 선배로서 그다음에 또 후배로서 또 좀 챙겨. 네. 근데 이제 주변을 살펴보시기에 제가 지금 얼핏 들은 이야기로도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저 사실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처음 저는 영화 10몇 년 넘었을 때는 네이버에 남성으로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영화제도 안 갔거든요. 왜요? 직장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너무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좀 이런 데도 참석해야겠다. 이런 좋은 음악을 들어서 오늘 느꼈습니다. 내년 이번에도 저희가 포럼을 하나 같이 하는 걸로 열심히 드리죠. 그때는 이제 저희 이런 걸 한국 영화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런 어떻게 살아나 이런 거 좀
기자도 했었고 심지어 애니메이션 회사 이런 제일 큰 애니메이션 회사나 제가 미야자키 하야오 담당이었어요. 친일 행위도 좀 하고 했었는데 그 갈수록 영화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두 가지. 하나는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도 있지만 창작의 어려움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작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나만의 사유, 나만의 철학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사실 이제 주변에서 가만 내비두지 않고 금전적인 문제도 많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기대했던 정책 중에 와닿는 정책이 예술인 기본소득이었어요. 그것도 해당이 없나요? 예술인 그거랑 저는 제가 월급 받고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술인 기본소득은 이게 영화도 이제 예술인 등록이 되거든요. 감독님 하세요. 해보십시오. 답변 정하도 됩니다. 그래서 예술인 기본소득이 잘 이루어지면 나중에 체육인 기본소득이 될 거고요. 나중에 분야가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전국민의 기본소득의 첫 번째 단계가 예술인 기본소득이라고 저는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꿈꾸는 나라는 한없이 문화가 유명한 나라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가리기가 좀 있지 않나. 특히 영화계는 뭐 케이팝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대한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작게 나고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됐던 자리이기도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년에 다시 한국 영화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끝내도 되죠? 네. 네.